네, 지금부터 2022 팍스넷 뉴스 WM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행사가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3년, 2년 반 지나서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회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이런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외부 위탁운용 천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투자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안전자산 투자만으로는 물가와 임금 이상의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요. 외부 위탁운용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퇴직급여 개정안 통과로 이 퇴직연금 자산의 외부 위탁운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또 OCIO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팍스넷 뉴스는 이 OCIO 시장 전문가분들과 일선 현장에서 또 애쓰고 계신 실무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팽창하는 위탁 운용 시장의 주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OCIO 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연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팍스넷 뉴스 이승호 대표이사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호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넷 뉴스 대표이사 이승호입니다. OCIO 100천조 시대를 주제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많은 분들과 한 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비대면으로 대체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종결되고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자산관리 시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던 자산관리 시장이 각국의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위탁 운용 OCIO 시장입니다. 4대 연기금을 포함해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기관들의 위탁 운용 니즈가 높아지고 있고 외부 위탁 운용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처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자금의 상당 부분이 OCIO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들이 전통 자산 외에 다양한 대체 시장을 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목표한 수익률을 보여준다면 OCIO 시장 규모가 천조 시대에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팍스뉴스는 OCIO 시장이 천조 규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 업계는 공모형 펀드의 성장 침체 그리고 사모펀드 사고로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OCIO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먹거리로서 OCIO가 운영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팍스넷 뉴스는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서 늘 자본시장의 흐름의 중심에 서서 플레이어들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강연을 맡아주신 남재우 자본시장 연구원님, 장영규 신한자산운용 본부장님 그리고 오태호 삼성자산운용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은 OCIO 시장 니즈와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재우 연구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재우 연구위원님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연구위원님은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앤 연금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오랜 기간 기관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대해 연구해 오신 업계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사학연금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분과위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입니다. 시간 한 30분 정도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 OCIO 시장 니즈와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쪽 그 OCIO 시장의 그 필드에 계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OCIO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시장 현황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략히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로 뭐 제가 그냥 흔히 그 한국형 OCIO라고 얘기하는 조금 독특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OCIO 시장이 그거에 대한 뭐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 그럴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이 발전을 해야지 이 시장이 더 이상 어떤 그 레드오션으로 남아 있지 않고 좀 정말로 천조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OCIO 최근에 붐은 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위탁 운용 형태와 조금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펀드 상품에도 OCIO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붙고요. 근데 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기관 투자자 내지는 어셋 오너들이 하고 있던 위탁 운용 방식하고의 조금 차별점이라 그럴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의 상당 부분이 위탁 운용사 수탁자에게 위임이 되는 구조.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OCIO가 의사 결정의 상당 부분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운용하는 구조가 OCIO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형 OCIO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OCIO 운용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상위 투자 의사결정 단계로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개선 방안의 주 골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보통 OCIO 어셋 오너들이 OCIO를 도입하는 사유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OCIO 서베이 잡지사인데요. 뭐 여기에서 매년 이제 서베이를 해서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추이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OCIO 도입 사유는 역시 내부 자원의 한계와 리스크 관리 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셋 오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AUM을 그러니까는 운용해야 될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뭐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역량 등등이 자금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어셋 오너들이 상당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총괄해서 위탁하는 OCIO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뭐 흔히 이제 그 주식 채권의 그 자본시장,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자산운용의 규율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그 ESG 그 컨텍스트 하에서 그 운용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어셋 오너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자체 운용이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OCIO 시장이 확대되는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시장 규모 전망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뭐 오늘 그 모드에서도 지금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게 OCIO 천조 시대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OCIO 시장 전망을 하면서 아주 그 계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천조 시대라는 천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는 큽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실현이 될지는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천조 시대의 배경에는 그 퇴직연금 부분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퇴직연금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OCIO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 OCIO라는 것 자체가 그 워낙에 일종의 그 사적 계약이죠. 사적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 자체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그 그래프도 그 특정 그 언론사나 뭐 이런 곳에서 서베이를 통해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대략적인 그 추세라 그럴까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글로벌 OCIO 시장이요. 한 6년마다 한 번씩 그 더블업 되는 것 같아요. 한 2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산하기 나름이겠습니다. 뭐 최근 나온 통계로 보면은 거의 한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조 이상의 시장으로 이미 이제 성장을 한 것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체스넛이었나요? 거기는 2026년에 이제 4년 후에는 한 4조 달러, 한 5천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뭐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조만간 이게 지금 사실 시장 규모 현재 현황도 파악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OCIO 시장을 추산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뭐 한 300조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뭐 특히 이제 그 기업들 상장사 포함한 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통계로 잡히지 않은 부분도 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만 한 200~300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부분은 뭐 조금 스킵을 하고요. 그 뭐 여기 그 참석해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OCIO 시장의 연역이라고 할까요? 그 2001년도에 그 연기금 투자 풀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국토부가 있었네요. 주택도시기금이 그 굉장히 한 40조 원 이상 규모로 큰 그 운용사 OCIO 운용사 선정이 있었었고요. 뭐 하반기에 그 중퇴기금이 또 OCIO 선정이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기금이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그 운용사 선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대학 기금들이 꽤 많이 이제 OCIO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그 연사로 오신 그 삼성자산에서 주로 맡고 계신데 서울대 발전기금, 뭐 이화여대, 뭐 최근에 성균관대 등등 해서 근데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수익자 그러니까는 그 위탁자의 구성에서 그 인다우먼트 펀드 쪽이 꽤 있습니다. 뭐 워낙 그쪽은 그 대학 기금의 운용이 활발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 사학법이라든지 여러 법제도에 막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규모 자체로는 꽤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대학들 보면은 한 2천억에서 한 7천억 사이 그 대학 기금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걸 뭐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다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었죠. 그렇게 두둔 부분들을 OCIO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CIO 시장에 좀 뭐 새로운 그 시장 참여자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요즘은 그 기업이 굉장히 좀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의 형태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 예치하던 사내 유보금들을 이제 워낙 그 유보금의 보유 기간이 장기로 길어지고 그리고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그걸 운용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OCIO의 형태로 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DB 사이드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이 대부분 그 DB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 대규모 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 적립금을 거의 DB 적립금은 한 95% 이상이 원리금 보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1%대 수익률, 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그 기업들이 그 DB 적립금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를 이제 OCIO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 나름 시장이 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그 OCIO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운용 비클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 조금 아직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수단으로 그 사실 이 OCI의 본질은 그 일임에 가깝죠. 일임 운용에 가까울 텐데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수단으로 그 일임업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운용사들은 그 기업의 DB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뭐 조금 그 사모펀드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모펀드가 이제 그 수익자가 단독인 단독 사모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사모펀드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랩의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 증권사들은 조금 그 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뭐 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근대법 개정 그 사안으로 그 일임 허용이 그 올라갔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법사 아니 그 상임위로 통과는 못했고요. 그 부분이 뭐 좀 추진이 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수 체계 부분은 뭐 제가 늘 하던 얘기라서 좀 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내 OCIO의 그 보수 체계가 뭐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그 시장을 그 레드오션화하는 뭐 그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한 그 대형 기금의 OCIO는 뭐 한 3bp 미만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웬만한 그 OCIO 펀드라고 하면은 일종의 재간접 펀드이고요. 그 자체가 어떤 자산 배분 개념이 포함된 그 재간접 펀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기본 그 채권형 펀드보다도 훨씬 낮은 운용 보수로 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그 OCIO의 역할 내지는 뭐 전담 운용 체계 등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글로벌 OCIO들의 뭐 평균적인 보수 수준 사실 이 부분도 그 관련된 시장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OCIO 계약 자체가 워낙 그 사적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일단 그 분포를 보면은 적어도 우리처럼 뭐 3bp 미만에서 시작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적어도 몇십 bp 수준의 그 운용 보수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뭐 성과 보수 내지는 그 AUM 베이스의 운용 보수 등등을 다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OCIO의 어떤 역할, OCIO가 위임받은 그 의사결정 권한 내지는 OCIO가 그 기금이나 그 어셋 오너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3bp 미만의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그 문제들이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임 범위의 확대 내지는 그 OCIO의 역할 강화가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 등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OCIO 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가 한 뭐 몇 년 좀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5가지 꼭지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 내지는 그 개편이 되어야지. 지금 OCIO 시장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 대형 기금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국내 OCIO 시장은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레드오션인 것 같습니다. 뭐 신규로 들어오기를 그 주저할 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낮고 그 경쟁은 높은 뭐 그런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시장이 조만간 좀 현실화 내지는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뭐 시장이 천조 시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금융투자 산업의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OCIO 시장이 OCIO 비즈니스가 그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굉장히 잘 맞는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식의 OCIO를 필요로 하는 그 어셋 오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OCIO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돈들이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자금들을 국내 그 OCIO 운용사들, 뭐 운용사, 증권사 포함해서요, 잘만 운용을 하고 좋은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이게 굉장히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그 OCI의 역할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모두의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쉽게 말해서 수익률 내기가 어셋 오너들이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률 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서 OCIO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용사나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OCI라고 해서 그 어셋 오너의 자금을 받아서 별다르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자금의 위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OCIO 위탁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던 만큼의 수익 제고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신뢰가 그만큼 더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시장 악화로 계속 그 순환되는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결국에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 배분의 문제죠. 자산 배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OCIO가 어떤 그 자금의 위탁자가 제시한 전략적 자산 배분 포함해서 자산 구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 상품을 선택하고 펀드를 선택하는 실행의 역할만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뭐 OCIO가 수익 제고를 할 수 있는 별다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산 운용의 수익률의 90% 이상은 대부분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에서부터 나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상위 의사결정 단계로의 위임 범위 확대라는 말의 의미는 뭐 쉽게 표현하면은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자산 배분 의사결정을 그 OCIO가 하도록 하는 방안, 그 방안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어셋 오너가 주식, 채권, 대체 어디에 각각의 얼마의 비중을 들어가겠다라는 걸 사전을 결정을 하고 각각에 맞는 상품만 OCIO가 정해달라라는 식의 그 OCIO의 위임 사항에서는 뭐 별다른 그 돌파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략적 자산 배분 포함한 그 상위 자산 배분 의사 결정을 OCIO로 위임하는 게 그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 보통 우리나라 그 대형 기금들 어떤 위원회 구조를 가지고서 그런 전략적 자산 배분을 수행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는 그 자산 배분단과 실행단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그 운영 체계에서 그 위원회 구조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산 배분 의사 결정을 OCIO에 위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몇 사례로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결국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 도입 뭐 그 부분도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사결정의 위임의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시발점이라 그럴까요? 그 시작이 결국에는 그 위탁자와 그 수탁자 간에 맺게 되는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는 그 맨데이트 작성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금이 예를 들면 기금이 OCIO 위탁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OCIO 위탁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뭐고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OCIO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해야 되는 일 등등을 이제 맨데이트에 기술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자금의 그 위탁자인 그 기금 입장에서 그런 그 맨데이트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맨데이트를 작성할 능력 자체가 없고요. 그런 일단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그 사용되던 그 맨데이트들 뭐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형 OCI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그 계약 관계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준용해서 쓰는 특히 공적 기금들은 대부분 그렇죠. 뭐 감사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행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맨데이트 작성에서부터 이제 역할이나 그 위임이 그 축소되는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맨데이트를 그 실제 그 OCIO 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운용에 역량이 있는 그 운용사나 증권사 그러니까 OCIO 운용기관,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 게 더 적절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금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려면 이러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맨데이트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표준 그 위임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업계에 조금 정착이 되면은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지금 한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OCIO 얘기를 하면서 그 갑자기 저기 APG 그 네덜란드 그 공적연금의 운용기관인데요. APG 얘기가 왜 나오나라고 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저 APG가 그 일종의 OCIO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네덜란드의 그 ABP라는 공무원 연금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운용 조직 내부의 운용 조직을 이제 별도의 운용 기관으로 독립을 시킨 게 APG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ABP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한 열 몇 개의 공적 기금들 건강보험 포함해서 그런 기금들의 운용을 전담하고 있는 그 OCIO 전문 운용 기관이 APG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PG에서는 그 물론 이제 한 80% 정도가 ABP 자금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한 열 몇 개의 공적 기금들의 자금을 다 받아서 각각의 기금들에 대해서 OCIO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APG의 어떤 그 조직 구성이라든지 APG의 그 실제 지금 기금들의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운용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면은 우리 OCIO 운용사가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목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APG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그 연기금 투자풀이에서 하고 있는 그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시작을 한 그 완전 위탁형 투자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작은 그 중소기금들 그에 대해서 그 자금의 그 기금의 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연기금 투자풀이
위임 받아서 운용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이 완전 위탁형 그 투자풀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기금을 위탁한 기금들은 자금을 위탁한 기금들은 그 기금의 전체를 반드시 이제 그 위탁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기금의 기존에 있던 그 상위 그 의사결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앨 수 있게 됐죠. 다 없앨 수 있게 되고 그 자금을 위탁받은 그 OCIO 여기에서 이제 OCIO라고 하면은 연기금 투자풀이 OCIO가 되는 거죠. 연기금 투자풀이 그 연기금 투자풀이 그 해당 기금의 그 추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재정 추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 배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하위 그 전수적 자산 배분과 종목 선택 등등의 실행 작업을 모두 하고 그 중간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와 최종 성과 평가까지 다 이제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OCIO가 대신해서 수행하는 뭐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기금 투자풀이 그 어떤 운용기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이제 내려가서 그 연기금 투자풀의 그 OCIO로 지금 채택되어 있는 삼성자산과 미래가 지금 그 OCIO 운영사로 들어가 있죠. 이제 그들의 역할로 사실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완전 위탁형 투자풀이 어느 정도 그 좀 안정적인 성과라 그럴까요? 그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그 OCIO에게 위임되는 OCIO 위탁 구조가 좀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이것도 약간은 조금 뜬금없이 나온 그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포함한 상당한 그 의사결정 권한이 위임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라 그럴까요? 의사결정 체계라 그럴까요? 지배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SAA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흔히 그 주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거를 그 대리인인 그 위탁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위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어떤 적절성이라 그럴까요? 그 SA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주체에게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SA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은 그 흔히 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러프한 비중으로 정의되는 그 기준 포트폴리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위험 자산은 대부분 이제 어떤 해외 주식으로 그 프락시를 하고요. 안전 자산은 그 국내 또는 해외 채권으로 프락시를 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뭐 한 우리는 6대4 정도로 가져가겠다. 내지는 뭐 우리는 4대6 정도 거꾸로 뒤집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대략적인 비중을 아주 긴 초장기의 관점에서 설정을 하는 뭐 그런 그 포트폴리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도 뭐 몇 년 전부터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 도입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일부 도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퍼런스가 도입이 되면 일종의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뭐 국민연금 포함해서 다들 도대체 주식 비중이 40%가 적절한 건지
60%가 맞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 전체 수익 성과의 90% 이상을 설명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나 리뷰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SA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레퍼런스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정할 수 있는 SA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SA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이게 이제 OCIO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SAA 포함한 그 자산 배분 권한을 OCIO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금이나 어셋 오너 입장에서는 OCIO에게 지금처럼 SA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RP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자산 운용의 대략적인 성격은 위험자산 3에 안전자산 7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 성격을 원한다. 그거를 이제 OCIO가 전문가적인 역량과 식견을 발휘해서 알아서 구현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OCIO 운용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의사결정 단계가 그 기금이라는 역량이 부족한 어셋 오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운용의 전문가인 OCIO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사례가 그 서울대 발전기금 사례가 이렇게 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서울대 발전기금이 이제 OCIO 체계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하고서 삼성자산운용과 그 계약을 맺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이 레퍼런스 체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 발전기금이 삼성자산의 맨데이트로 준 거는 그 RP만을 준 겁니다. RP. 예, 그 RP를 주게 되고 지금 여기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그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 그러니까는 위험 자산은 글로벌 주식으로 그리고 안전 자산은 국내 채권으로 그렇게 불확실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비중을 저 정도로 뭐 가져가겠다. 이렇게 RP를 주고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수반되는 그 일련의 투자 의사 결정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포함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하면 단순히 그냥 주식 채권 대체에 대한 비중만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군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투자 자산군을 주식, 채권, 대체, 국내, 해외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된 시장에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이제 OCIO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익 제고라는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지. 지금처럼 TAA만을 일부 수행하고 뭐 상품 선택의 역할만을 하는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의 형식으로 조언만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뭐 모두가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것이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되면은 뭐 저희가 모두가 바라는 그 OCIO 천조 시장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재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OCIO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시장의 니즈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OCIO 대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장영규 신한자산운용 OCIO 본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영규 본부장님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본부장님은 현재 신한자산운용 OCIO 본부를 맡고 계시며 이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위험관리본부 팀장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OCIO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규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혹시 OCIO 또는 그 운용사 부서에서 대체 투자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없네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혹시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보신다면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아까 남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OCIO 쪽 그 업계 또는 그 부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자료를 만들 때 그 OCIO를 하시는 분들끼리 진짜 OCIO 천조 시장, 뭐 천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작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OCIO라는 하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을 고객한테 제안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작성을 했고 그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OCIO 대체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아마 뭐 좋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뭐 주식 뭐 부동산 얼마, 인프라 투자 얼마, 리츠 얼마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배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 대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런 내용을 혹시 기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OCIO를 제안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을까? 고객은 어떤 대체 투자 전략을 원할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OCIO 대체 투자 전략은 수익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OCIO 운용사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대체 투자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 안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볼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도발적이기도 하고 얼마만큼 어필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은 1대1 입시 맞춤형 입시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입시 컨설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아이를 대학에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대학에 보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보이는데 나이상으로 보면 저도 아이가 진짜 고1, 중3 되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안 됐죠.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OCIO 쪽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만나야 되고 사실은 제가 입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별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의 입장과 대체 투자를 실행해야 하는 고객의 입장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릴 거는 저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나름 신문도 검색을 해보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더니 사실 입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입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에 대입 전형별 모의집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부 위주 뭐 종합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위주 교과라는 게 있고 논술 위주가 있고 실적 위주가 있는데 이거는 수시다. 이 옆에를 보면 또 정시가 있는데 이것도 수능으로 가는 게 있고 여기도 학생부 위주가 있고 학생부 위주 뭐 종합이 있다. 사실 단어만 봐도 전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이 상황에서 또 학교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학교들도 다 비중이 다 다르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감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학원에서는 수시하고 정시의 균형 있는 전략을 또 짜래요. 이것만 봐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뭐 아는 것도 없겠는데 그럼 균형 있는 전략을 짜야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전략을 균형 있게 짜는 건 저한테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럼 저는 이게 나만 모르는 문제인가? 나만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애들 키울 때 뭐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한 24,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예스 아니면 노였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학생의 94%, 학부모의 97%, 심지어 교사의 96%. 교사는 아이들의 전략을 짜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교사분들도 96%가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 배우자는 전략을 또 짜려고 하는, 또 가족 안에는 누군가 또 전략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문과를 보내는 게 쉬울까? 이과를 보내는 게 쉬울까? 정시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뭔가 고민을 해보고 그걸 또 지켜보는 저의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며,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고민이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뭐 골머리를 싸매게 되는 거고 됐고, 앞으로 나면 싸매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죠. 스카이캐슬. 네.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뭐 부자는 아닙니다만 아끼면 입시 컨설팅 한두 번 정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혹시라도 김서영 같은 입시 컨설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간다면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가면 전략을 짜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아직 못했습니다. 어디를 해야? 네, 가지는 못했고 리서치는 좀 해봤죠.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 뭐 무슨 학원, 학원도 많고 뭐 들어가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제가 이제 전단지라고 표현을 하면, 전단지를 좀 유심히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1대1, 맞춤형, 1대1, 여기 보면 맞춤형, 공통되게 나오는 말들은 1대1 맞춤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대1과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저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생각하시겠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다르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도 다르고, 제가 쓸 수 있는 예산도 다르고, 또 주변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또 학원도 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컨설팅을 해서 전략을 제시해 준다고 할 때, 자, A안 하세요, B안 하세요, C안 하세요, 이렇게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한 점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들은 1대1의 맞춤형의 전략을 제시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대1 맞춤형의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컨설팅과 사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입시 환경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겠죠. 수시를 많이 뽑는지 정시를 많이 뽑는지 입시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일단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고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입시의 환경과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장단점에 따라서 어떤 폭이 선택폭은 어느 정도를 가져갈 거고,
그거에 대한 세컨 플랜은 어떻게 가고 그런 부분을 이 수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지 하게 되면 그걸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실행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입시 컨설팅의 원투원 맞춤형 전략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시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전략이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제가 연기금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연기금이 아니라 천조시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려면 전 민간시장 쪽에서의 OCIO 집행 사례가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저는 대체 투자가 될 수 있다.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뿐더러 지금 주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대체 투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체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수익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가지고 저희의 수익자와 저희가 처해진 환경이나 다 롤도 비슷합니다. 뭐 앞으로 뭐 저 같은 이제 학부모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뭐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뭐 어려운 대학 입시가 있는데 저한테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를 알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감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에게 입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운용을 맡긴다고 했을 때 대체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투자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데 조직 안에 사람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생각하시겠죠. 뭐 저희 와이프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라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조직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환경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저희가 입시 컨설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어야지만 입시 컨설턴트 되게 가격이 비싸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자들이 저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사실 입시 컨설턴트처럼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이제 대체 투자 전략은 거의 말씀을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업계분들이 오셨으니까 생각을 좀 더 나눠보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희 이제 OCIO 같은 경우는 그럼 입시 컨설턴트는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차별화 포인트를 하려면 일단 고객을 알아야겠죠. 고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OCIO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은 제가 연기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민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을 만나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나본 분들은 고려하고 계신 OCIO 서비스를 고려하라라고 해서 고려하고 계신 고객들은 목표는 이 4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있으면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전략이 있으면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정 정도 만들 수 있으면 회사 내에 조직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나봤을 때는 만나보거나 또 만나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목표는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십니다. 정기예금의 2배 내지는 뭐 4% 이상 뭐 요즘 CPI 높아지니까 CPI의 뭐 100bp 뭐 어쨌든 CPI보다 높은 수익률 이렇게 이제 막연하지만 대략적인 이제 수익률의 밴드 수익률은 뭐 큰 차이는 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달성하고 싶다 내지는 달성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을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규정이라는 게 모호하거나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직과 사람도 당연히 없으시니까 이거를 못하고 계시거나 저희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고객들은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건 없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입시를 뭐 저도 그렇지만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줌마들 많이 만나고 아저씨들 만나도 학원 얘기 많이 하고 사실은 많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이런 게 좋대. 이런 게 좋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면 좋다는데 뭐 어느 학원이 낫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걸 해보려고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OCR을 생각하시는 목표는 있지만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건 사실은 많이 있으시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대체 투자를 뭐 2020년에 프레킨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뭐 잘은 모르겠는데 80% 정도가 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린다고 하니까 나보다 먼저 하고 많이 하는 애들이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 늘려야 되겠는데 하고 있지도 않는데 늘린다는 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투자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를 그러면 접근해 보려고 하면 접근 가능하냐? 뭐 사실은 제가 대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형을 보더라도 그냥 대표적인 유형을 보더라도 뭐 부동산이 있다, 인프라가 있다, 뭐 프라이빗 에퀴티, 프라이빗 뎃이 있다, BC가 있다, 헤지 펀드가 있다, 커머더티가 있다. 커버해야 될 그 커버리지 아까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많다라는 게 입시제도에서의 그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투자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고 종류는 너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대체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가격 변화가 좀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가격 변화는 낮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좀 고정 수익이 나올 수가 있으며 주식 채권에 대한 뭐 높은 분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얘기하고 대신 뭐 유동성이 낮아 잘 안 현금화하기 어려워 거래 단위가 크니까 한번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 가치 평가를 매일마다 할 수 없는 거고 1년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치 평가도 이게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몰라.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저희 고객들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희 이제 그 컨설팅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울부터 이제 석세스까지가 있을 텐데 이미 고울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세스까지 가시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의 전문가로서의 일 내지는 뭐 어떤 날리지 쉐어링 같은 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컨설팅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서 저희가 스트래터지를 드려야겠죠. 스트래터지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 목표가 바뀌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실 성향이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이러한 컨설팅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OCIO로서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수익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컨설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좀 깨졌네요. 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자문만 하지 말고 맡기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자문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면 그 조직 안에 누군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드바이스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줘 라는 것까지가 가면 아웃소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내지는 아웃소싱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략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해야 될 텐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전략을 그러면 OCIO가 전달하는 투자 전략을 그러면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 보자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맞춤 전략이라는 게 될 거고요. 뭐 외국계 그 OCIO 한다는 그 회사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도 아마 많이 보시더라도 사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테일러링입니다. 테일러링,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테일러링. 뭐 저한테도 사실은 고민을 했을 때 남는 사실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러한 그 앞에 그런 특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 제안드릴 수 있는 전략이 그럼 테일러링이라는 거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전략을 하기 위해서의 잘게 쪼개고 그분들한테는 맞는 무엇인가를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많이 쓰는 거지만 깔때기 일종의 필터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분과 합의를 얻어서 문서화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모호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OCI로서의 전달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필터를 그냥 만들어서 하나의 필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제가 맞춤이라는 부분을 쓰게 된 이유인데,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연기금이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필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되게 됩니다. 투자 목표, 뭐 고정 수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자본 차익을 크게 원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자 원하시는지, 전체 포트폴리오에 사용해서 분산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체 투자에만 한정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투자 목표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투자 목표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스코프가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체 저희한테 맡겨주실 수 있는 규모가 연기금 정도까지 안 되면, 그럼 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대체 투자, 특히 이제 그 상장되지 않은 뭐 펀드나 뭐 다른 비이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투자 규모가 뭐 클 수밖에 없고,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그냥 ETF나 하시죠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또 얼마나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대상과 투자 제한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 뭐 가보면 저희는 이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안 돼요. 저희 아직 라임과 옵티머스의 그 악몽이 가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데도 계시고, 뭐 아니면 저희 뭐 인프라 안 돼요. 인프라는 뭐 일단 잘 모르겠지만 만기 엄청 길다면서요. 뭐 30년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투자 대상 가능한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나 안 되는 투자 대상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면 또 하나의 필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기금이 아니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유동성에 민감하시고 저희들한테 돈을 맡기시더라도 너희들이 못하면 언제든지 돈 뺄 수 있어, 또 돈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요구 조건을 달게 다신다면 또 투자 대상은 또 거기서 필터링이 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의 또 인력이 얼마나 있으시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필터링이 나오는데, 그걸 적용을 할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투자 인력이나 조직도 이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가도 이제 필터링에서의 하나가 조건이 될 거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대체 투자에서의 그 투자 대상의 그 홀딩 피리어드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필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의 명문화가 되는 투자 지침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이 맞춤형 그 컨설팅 내지는 아웃소싱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원 사이즈 피치 홀인데, 뭐 하나의 옷이 모든 고객들에게 다 맞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고객마다 취향이 다르고 고객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옷을 다 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옷 고르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좀 필터를 고객들에게 맞는 필터를 골라 드리는 게 투자 전략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 뭐 다 원하시는 게 다르니까 다 투자 전략이라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체의 투자 전략은 하나가 있을 수 없다. 맞춤형이어야 한다. 이건 뭐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뭐 제 생각, 뭐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뭐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관심사항이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 이제 OCIO 사모펀드나 공모펀드가 나오게 되는데, OCIO 사모펀드나 공모 사례에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OCIO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맡기시는 고객분이 되실 거고, 이런 분들은 대체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대체 투자를 다채롭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전략을 제안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뭐 사실은 수익률은 4% 정도 원하시고, 투자 규모는 근데 너무 작으셔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사실은 1,000억 넘어가게 뭐 위탁을 하게 뭐 고유 자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위탁하시는 기관들도 계신데, 사실은 뭐 300~400억이나 500억 이하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20%를 한 맥스 정도 되는 대체 투자 비중을 잡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100억 정도의 대체 투자의 투자 가능 규모가 나오게 되고, 그 대체 투자 10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원한다고 했을 때 뭐 부동산 투자나 뭐 인프라라는 거 사실 실물 위주의 유동성이 좀 제한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오시아야 사모펀드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시장 초기여서 그런지 뭐 계약 기간이 3년 이하가 되는 것처럼 사실 3년 이하라는 거는 언제라도 또 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대체 투자를 일부 그러니까 좀 많이 해보려고 해도 이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그 말씀드린 안정적인 고정 캐시를 주는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 좀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을 사실은 뭐 제안을 또 드리는 게 뭐 저희한테나 고객한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좀 필터 내지는 그 요건 사항이 정해지게 되고,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랑 다른 운용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투자 대상에서 공모펀드가 이제 사모펀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절대 수익형을 추구하는 뭐 좋은 사모펀드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를 좀 담을 수 없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거 공모펀드니까 모든 자산이 환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동화 가능 자산으로 모두 다 채워져야 된다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익자별로 대체 투자는 얼마만큼 뭐 앞서 말씀드린 필터링해서 자산 구성을 하는 게 사실 대체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텐데, 앞서 말씀 뭐 오시아의 퇴직연금 펀드나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공모펀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한적이더라도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투자되는 자산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자산의 특성을 보면 위험이 축소를 할 수 있고 소규모 투자 자금으로 투자 가능하며 중도에 환매할 수 있고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고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과의 비중 조절이 가능한 자산이 있긴 있다는 거죠. 대체 투자 자산군 중에. 리츠가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지만 뭐 19개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리츠가 있고 뭐 커머니티 ETF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대체 투자 영역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커머니티의 영역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을 제공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니티나 뭐 골드나 리츠 같은 것들에 대해서의 뭐 금리 인상기에서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닝스타에서 그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뭐 전통 자산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군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가 그래픽이 있길래 좀 가지고 왔는데, 뭐 1999년도에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하이크가 있었던 시기, 2004년, 2015년 제가 3개 시기에서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사실은 에버리지 면으로 보나 뭐 높은 수익률이나 뭐 바텀으로 봤을 때는 커머디티가 제일 좋았습니다. 글로벌 커머디티가.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대체 투자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커머디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동기간 내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군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자산이었다라는 걸로 거기 페이퍼에 적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현금화가 가능하고 소액으로 투자하다라는 그 장점 이외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수익률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대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고정적인 인컴이 바텀을 깔아주는 일종의 밑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걸 다들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평가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 플럭추에이션이 적으니까 그런 그 실물에 가까운 그 실물에 가까운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전통 자산에서의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국내 기업금융에서 이제 인수를 하실 때 인수금융을 하는 거라든가 뭐 선순위 담보대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도심 오피스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은 요즘 오피스에서 뭐 사실은 공실률이 뭐 사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판교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강남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사실 임대료 같은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같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비중을 늘려드릴 수만 있다면 사실 이건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전체 자산군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할 텐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공모펀드 같은 건 사실 이런 걸 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모펀드로 이 고객분들을
많이 유도 내지는 권유를 해드리고 그 사모펀드 내에서 사실 이런 안정적인 자산군을 투자 대상을 해주실 안정적인 투자해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운용사마다의 좀 차별화되는 능력에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요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필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제안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뭐 결국 ETF라든가 리츠,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사모펀드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고,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사실은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 같은 거는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아직 고객들에게 권해드리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커머디티, 뭐 리얼 에스테이트, 뭐 골드나 프라이빗 뎃, 뭐 커머디티 관련된 사실 ETF, 리츠, 뭐 클로즈 펀드 같은 거를 좀 섞어서 고객분들에게 맞게라는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고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드리는 거고, 이런 걸 해드리는 데 있어서 필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뭐 맞춤형의 테일러링이라도 말씀을 드렸고, 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고객이 가고자 하는 길, 고객에게 맞는 길을 또 찾아드리는 것과 또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이 투자 전략은 고객에게 테일러드 맞는 길을 찾는 거라고 정의가 된다면, 이 전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는 거지만, 우선 고객의 목표와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맞는 필터, 뭐 투자 대상 선별 기준을 만들고 문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츠와 커머디티 등의 유동성 자산과 저희가 필터를 통해서 선별한 뭐 비유동성 고정 수익 자산으로 고객이 원하는 자산 구성 투자를 해주는 것, 이것이 대체 투자기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를 잘하는 운용사가 차별화되고 고객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로서 이러한 대체 투자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요약은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뭐 OCI는 입시 컨설팅이랑 비슷하다. 그 정도만 오늘 생각을 해주셔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시 컨설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그 결과에 따른 전략은 고객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T를 마치기 전에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대체 투자의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대체 투자의 아웃소싱을 해드리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스킴이 중요하겠지만, 뭐 컨설팅에 대한 방법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의 핵심은 대체 투자는 뭐 저희가 다 사실은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런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컨설팅 내지는 실행을 해드리려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그런 뭔가 스킴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 내에서의 대체 투자 인력이 많고 AUM이 많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OCIO를 수행을 하는 부서 내에서 대체 투자에 대해 그 부서 내에 대체 투자를 담당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이제 커지는 OCI 시장에서의 운용사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OCIO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체 투자 전략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OCIO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태호 삼성자산운용 OCIO 컨설팅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태호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본부장님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자산운용 연기금 투자풀 기금 컨설팅 팀장을 거쳐서 현재 OCIO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 팀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성자산운용의 오태호입니다. 뭐 방금 앞서 말씀 주신 신한의 이제 장영규 본부장님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던 반면에 저는 좀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OCIO 관련된 업무를 해왔는데요. 한 4, 5년 정도 전만 해도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OCIO를 치게 되면 사실은 대전에 있는 OCU라는 카페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계속 언론 쪽에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많은 얘기를 OCIO 관련해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같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바쁘게 또 즐겁게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OCIO 대응 전략인데요. 대략적으로는 제도 변화 관련된 내용 조금 하고 그리고 OCIO 프로세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OCIO 관련된 운용사든 사업자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대부분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고요. OCIO 쪽 관련된 근태법 개정에 따른 OCIO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그리고 YPS 작성 의무, 또 하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도입입니다. 개정 배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뭐 DB 쪽 중심으로 말씀, DB 쪽 같은 경우는 171조 그리고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해서는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비중은 5%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4.8%밖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거의 확정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OCIO나 자산배분용 이런 상품은 훨씬 더 비중이 작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당연히 1%대 수익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DB 쪽 기업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하냐 저는 이제 금투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은 손실 발생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 이유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부채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재무 위험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연금 수급에 대한 연금 급여에 대한 말 그대로 리스크까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쪽에서는 위험 책임에 대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분산 효과를 위해서 적립금 운용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 IPS를 수립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근태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보시다시피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91%인 반면에 30인 미만 가입 사업장 같은 경우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립금 자체도 적립액 자체도 300 이상 사업장은 2,752만 원인 반면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퇴직연금도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DC형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다른 업권 대비해서 좀 낮은 수익률을 계속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가입률 확대 그리고 수익률 개선 이런 부분을 수익률 하락에 대한 낮은 수익률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결국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근태법 개정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근태법 개정이라는 게 두 가지 뭐 적립금 뭐 DB 쪽 같은 경우는 적립금 운영위원회 뭐 IPS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더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도 갑자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IPS를 수립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관행대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당연시됐던 부분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 결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더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OC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DB 쪽 같은 경우는 OCI에 대한 그런 관심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당연히 이제 이미 OCI로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결국은 근태법 개정에 따른 두 가지 부분이 결국은 OCIO 시장을 좀 더 확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남재호 박사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글로벌 시장, 미국 OCI 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DB/DC 퇴직연금 쪽 시장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대비해서 한 70% 넘게 퇴직연금 관련된 쪽이 OCI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07년부터 뭐 23년까지 한 3조 달러 이상으로 거의 34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07년, 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직접 대부분 투자자들이 본인이 자문만 받고 직접 실행을 하다가 결국은 부실이나 수익률 하락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OCIO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계속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OCIO 쪽도 사실 글로벌 OCIO 시장의 도입 배경과 유사합니다. 담당자의 업무량이 좀 과도하고 단기 확정금리 상품 위주로 운용이 되고 포트폴리오 기반의 투자가 아닌 상품 위주로의 투자 그리고 운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OCIO를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국내 OCIO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남재호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추정한 결과인데 요거는 사실은 뭐 DB 쪽은 일단 빠져 있고요. 제가 입찰 뭐 조달청이든 뭔가 기관마다 나름대로 공고를 했던 그런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지금 한데 뭐 21년 말 기준으로 한 106조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공적 연기금 시장의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서울대 발전기금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군이 다양화된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는 사실은 OCIO를 한다 그러면 업계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로 전담운용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는 위탁하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5조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O를 검토를 하고 있는 기관도 위탁 규모가 작거나 운영사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작은 규모는 또 검토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대학기금 중에 서울대 발전기구 2019년 12월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때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군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서울대 발전기금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OCIO를 하고 싶지만 못했는데 그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성과보수를 도입한다든가 계약 기간을 꽤 장기로 한다든가 전담 조직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제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도입 가능성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고객군이 규모가 작더라도 일부 파셜 OCI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 프로세스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진단, 설계, 실행, 관리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객에 대한 자금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재무 상황 그리고 단기 자금, 중장기 자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배분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또 ALM 고려한 목표 수익률, 위험 한도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결국은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배분 하에서 실제 실행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단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A 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금에 대한 유출입 구조가 규칙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정부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는 캐시 리스크 방식으로 카 방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IPS를 개정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단 관련해서 일단 목표 수익률 관련한 도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J단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고요. 기본재산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재산은 좀 더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재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투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큰 틀로 법령에 따른 운용 방식에 맞춰서 기본 재산은 안전자산 위주로 보통 재산은 다변화의 포트폴리오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국은 재단이 갖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재무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 재정 추계를 봤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운용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형태로 운용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작성했고 같이 검토했던 그런 실제 사례들 숫자를 좀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IPS의 자산 배분, 목표 수익률, 허용 요인도 관련된 내용을 적시한 문서입니다. 이 A재단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규정도 없었고요. 저희가 근데 일부 부분을 자문 통해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지나가면 결국은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그런 설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RP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그리고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실행 단계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이고요. 다음은 실제 구축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관리 쪽에 성과 분석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코로나 시기 이게 2월에 펀드가 설정됐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마이너스 8%까지 시작하자마자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대응을 했고, 결국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3.3%대 중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대 이상 수익률을 거뒀던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OCIO 또 어떻게 보면 장점, 이런 맞춤형 OCIO 상품의 장점은 좀 시장 대응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그러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OCIO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기금 운용 과정인데 플랜2C 과정에 OCIO 운용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고 수행을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B OCI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원리금 상품 위주로 투자했던 방식에서 자산 배분하니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실제 사실은 스스로가 고객이 직접 투자를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도 있지만 OCI 펀드를 활용하면 결국은 자산 배분이 다 복제되고 반영된 그 펀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DB 쪽 OCI 상품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출시를 많이 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공무펀드, 사모펀드로 구분질 수 있는데, 공무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관리기관에서 추천 통해서 상품 가입이 되는 그런 형태인 반면에, 사모펀드는 이제 운용관리기관 사업자와 운용사가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이제 공모펀드는 단점이 결국 기존의 계약정 제도에 대한 제도 변화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기존의 사용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유지되고 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의 장점은 결국은 고객 맞춤형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역시 적립금 규모가 큰 대형 상업장 위주로 펀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DB OCIO 쪽 상품을 한번 보면 공모펀드는 좌측에 보시면 한 4천억 정도로 일단은 설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가 작성했을 때 그 이후로도 유진자산 운용이라든가 신한에서도 공모펀드가 또 새로 출시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업계에서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공모펀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또 ALM 쪽 방식이 있는데, 공모펀드는 대부분 다 목표 수익률 방식으로 펀드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사모펀드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ALM까지 적용한 그런 자산 배분까지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맞춤형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모펀드 저희 자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사모펀드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요. 특징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쪽 기업들
그리고 한국 법인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뭐 저희가 최근에 했던 뭐 로레알이라든가 로레알 코리아라든가 HP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글로벌 기업 한국 법인들인데요. 이쪽 부분들이 좀 더 발빠르게 오시아이 쪽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국내 기업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결론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태법 시행에 따라서 그런 제도 변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영향으로 결국 기업들은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OCI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은 적립금 규모가 큰 사업장 중심으로 관심이 좀 많고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이런 고객은 당연히 자기만을 위한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모펀드 위주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도 뭐 저희 뭐 사업자 포함해서 그 운용관리기관 포함해서 운용사가 좀 대응을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나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장에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하고 많은 이제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용사뿐만 아니라 운용관리기관도 OCI 펀드를 할 때 자꾸 상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어떤 이제 운용관리기관 분도 기존의 자산배분 펀드랑 뭐가 다르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포트폴리오 보면 비슷하죠.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OCI 프로세스가 진단, 설계, 실행, 관리라는 프로세스 하에서 결국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실행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이 없고 뒷단도 없고 실행 포트폴리오만 있는 그런 형태면 당연히 상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뭐 금융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OCI 펀드들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사업자가 운영사가 상품으로 접근하고 팔았을 때 그러니까 제공했을 때 고객은 상품으로 인식하고 수익률 하락에 따른 어떻게 보면 큰 신뢰가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OCI 프로세스에 따른 OCI는 상품이 아니라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관점을 갖고 고객을 좀 만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펀드를 판다기보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좀 관점을 좀 바꾸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CI 쪽의 핵심은 자산 배분 역량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얘기지만 그 앞단에 자산 배분에 대한 역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OCI 솔루션의 중심은 핵심은 고객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OCI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 시장은 뭐 컨설팅 회사 머서가 1위고 뭐 A1 같은 경우가 3위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들이 OCI 시장이 지금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초기부터 고객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점진적으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능력을 계속 학습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가장 탑 플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률 하락에 대한 상세한 설명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투자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경쟁은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보수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가격 경쟁을 통한 차별화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운영사, 사업자 포함해서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자문, 그리고 의결권 뭐 행사 같은 그런 자문,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을 모아놓거나 이런 식의 공급자의 생각에 따른 교육인데 이런 방식도 조금 변화시켜서 맞춤형 교육이 되든 뭐 수준별 교육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조금 필요해서 결국은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향후에 또 운영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뭐 DB, OCIO,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이 좀 조기에 좀 안착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좀 기록한다면 뭐 업계 모두 바라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좀 더 한 걸음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고요. 좀 일찍 끝난 거 맞을까요? 네, 마지막 시간에 좀 일찍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태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 변화를 좀 짚어보고 이에 따른 OCIO 또 대응 전략을 짜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2022년 팍스넷 뉴스 WM 포럼의 모든 세션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포럼이 이롭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